안녕하세요. 위클리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긴축의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러시아가 디폴트를 일단 피했고 스타벅스 CEO까지 교체되는 등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주인데요. 먼저 러시아 디폴트 사태부터 빠르게 짚고 가면은 일단 주 초에 IMF 총재가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했었죠. 근데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진 않다고 밝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러시아가 이 수요일 16일 날 이자 지급일이었던 달러 국채에 대해서 달러 이자를 실제로 집행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결제 과정에서 미국도 승인을 해서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달러가 입금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어쨌든 당장의 디폴트는 피했는데 러시아는 올해 국채 원리금 상환이 줄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바이든과 시진핑이 전쟁 터지고 처음으로 2시간 동안 영상통화를 했죠. 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러시아를 돕는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 국가들과 민간 기업들이 제재할 거라고 미국이 압박을 했고요. 이에 대해 중국도 전쟁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러시아와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안도하면서 증시 전반이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가 오갔다는 점에서 미국에 상장돼 있던 중국 기업들, 기존에는 미국에서 계속 쫓겨날까 걱정하고 있던 이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였죠. 연준의 금리 인상인데요. 일단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도표, 연준 인사들 16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9%가 돼야 된다는 게 중간값이었죠. 그래서 이번 포함해서 25bp씩 총 7번 정도 올리면 된다는 소리라서 시장 예상치 대로의 숫자가 나왔고요. 이외에도 밸런스 축소, 기존에 시장에 풀려있던 채권들을 사들이면서 연준이 시중에 직접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이제 정말로 돈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이 더 빡센 긴축은 빠르면 5월부터도 시작할 수 있다고 파월이 밝혔습니다. 파월은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 예상치 수준의 결과가 나오면서 증시도 오르고 불확실성이 크게 제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 도표인데요. 닷플롯이라고 하죠. 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각각 연준 인사들이 이 시기에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투표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 말에는 3%가 넘어야 된다는 사람부터 1.5% 아래의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경제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한 만큼 연준 인사들 간의 의견도 이렇게 크게 넓게 갈린다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더해서 영국도 기준금리 인상 계속 해 나가는 트렌드고,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완화 추세를 이어나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요 연준 인사들의 새로운 임명이 미뤄지는 중인데요. 그중에 가장 핫 이슈였던 이 라스킨이라는 사람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그 외에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인준 절차가 빨라지게 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는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였는데요. 130불까지 뚫고 올라갔다가 이젠 100불대 초반에서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게 진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 원유 공급 측면에서는 이란 핵 합의를 되돌리는 이란산 원유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어쨌든 올라가게 되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요. 그 때문에 에너지주 외에 여타 모든 섹터가 크게 반등한 한 주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 유가가 어느 정도 다시 빠져주면서 여행 레저 섹터 전반이 힘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 전망을 높였죠. 그리고 이 매출 전망을 높인 근거는 유가가 오르더라도 항공권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트렌드는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금리 인상 이후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에너지주 자체도 반등을 아예 하기 시작했죠. 유가는 진정세를 보였으나 에너지주 자체는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워렌 버핏,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던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옥시덴탈, 이 미국 석유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벅셔 회사회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가 한 주당 50만 불에 거래되는 엄청난 귀족주인데요. 어쨌든 이 벅셔 해서웨이 주가도 역대 최고가를 뚫고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수치가 나와도 익숙해져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FOMC 하면서 밝힌 올해 인플레 전망치는 4.3%까지 확 늘렸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은 낮췄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나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파월이 굉장히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보니 바로 고용 시장이었죠. 사실 고용 관련해서는 이 실업률 자체가 너무나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2022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실업률 3.5%,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이 수치에 도달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으면서 시장에서 최근 인플레 대비해가지고는 덜 주목받아 왔는데, 어쨌든 연준에서는 인플레와 고용 이 두 가지 모두를 잡는 게 목표이다 보니 고용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수요에 비해서 구직자들 공급이 부족,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하고 싶은 사람은 몸값을 높여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고용 시장의 이 강력한 이 실업률이 낮아지는 부분이 미국 경제의 뒷받침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주요 경제 지표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라던가 신규 주택 착공 모두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실업자 수는 주간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이외에도 호주에서도 이 실업률이 2008년 이후 최저치로 나와서 여기서도 금리 인상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PPI 같은 경우, 이 미국 2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도 역대급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0% 오르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10%까지는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피크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죠. 어쨌든 시장 예상치 수준이었던 데다가 증가 속도 자체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수치 자체는 2월 수치라서 전쟁 여파가 반영이 아직 안 된 수치라서 3월에는 또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도 이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관련된 수치들을 볼 수 있는데요. 초대형 물류 기업이죠. 이 페덱스의 실적을 보면은 유가가 오르면서 비용이 오르긴 했는데 소비자들한테 운송비를 더 올려서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 전이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페덱스의 경우에도 고용시장에서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로 운송의 부문에는 사람이 없고 인건비도 비싸져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런 전망을 밝히면서 올해 마진이 기대에 못 미칠 거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한 주간 있었던 주요 기업들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일단 가장 핫 이슈는 닐슨이었죠. 닐슨은 우리에게 소비자 리서치 회사로도 유명한데요. 우리에게도 유명한 이 엘리엇이라는 투자자와 브룩필드라는 자산운용사가 힘을 합쳐서 이 닐슨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딜 가치가 한 17조, 18조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경영권을 사들이는 M&A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보다 더 비싼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닐슨을 사들이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제시한 금액도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제시를 했고, 그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참고로 닐슨은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TV 프로그램 설문조사 업체인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광고 단가가 매겨지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업체였죠. 근데 OTT 스트리밍 시대 이후에는 이 TV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닐슨도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던 상황입니다. 스타벅스의 경우는 CEO가 교체됐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업자인 이 하워드 슐츠, 이 사람이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연봉을 1달러만 받고 임시로 돌아와준 모습인데요. 계속 CEO를 하려고 돌아온 건 아니고 새 CEO 찾을 때까지 대타를 하기로 했고, 현재 CEO였던 케빈 존슨, 이 사람은 1년 전부터 사임 이사를 밝혀서 팬데믹만 진정되면 물러나기로 했었던 상황이고요. 이 사람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을 거친 테크가이로 이 스타벅스가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사이렌 오더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일을 했죠. 디지털 전환하는데 힘을 쓰고 은퇴를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현재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노조가 결성되고 있는데 이 노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밈 주식의 대표 주자인 AMC, 영화관체인 AMC는 금광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체도 밈 주식답게 한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고, 어쨌든 AMC에서 밝힌 이유는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본업인 영화관과 금광 회사와는 너무나도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쨌든 본업인 영화관 실적은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여전히 반토막 수준이고, 근데도 주가는 개미들이 끌어올리면서 당시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이 하는 일 대비해서 쉽게 돈을 끌어모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여기저기 마구잡이식 투자를 좀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불안한 눈초리를 받고 있고요. 작년에는
좀 더 인접 영역에서 사업을 확대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암호화폐 결제라던가 팝콘 브랜드, 영화관은 팝콘이 빠질 수 없죠. 이 팝콘 브랜드를 자체 론칭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게임스톱과 와비파커의 경우에는 둘 다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소비 대목인 4분기에 오히려 손실을 냈죠. 그러면서 재밌는 점이 이 두 가지 회사들이 각각 서로 반대의 사업 전략을 밝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회사에서 온라인 중심의 이커머스 회사로 체질을 바꾸고 있었죠. 근데 반대로 온라인 안경 판매,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D2C, 직접 안경을 판매한다. 그래서 유통 채널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겠다라고 시작했던 와비파커는 오히려 온라인 회사에서 오프라인 회사로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의 오프라인 회사로 점점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D2C 회사들이 뭐 10여 년 전부터 이 온라인 시대의 핫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펀딩도 많이 받고 결국 상장까지 하면서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익을 낸 적은 별로 없죠.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은 별로 없고 그러면서 결국에 전통적인 브릭앤모터 비즈니스로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살바도르의 경우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죠. 나라 차원에서 1조 원 정도를 끌어모아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거나 아니면은 관련 마이닝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참고로 엘살바도르는 작년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아예 인정을 한 국가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비트코인 채권 자체는 금리도 엘살바도르의 신용등급 대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결국에 이 비트코인 채권이라는 게 전통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목적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얼마나 잘 보일지 그리고 국채이다 보니까 전 세계 각국의 대형 투자자들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모여줘야 되는데 얼마나 이 엘살바도르의 계획을 바이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다시 한 주간의 순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